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세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입니다. 일단 10월 4일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이슈들을 한번 짚어드리면은요. 중국 증시가 국경적 연유로 인해서 일주일간 쉰다는 것. 그래서 목요일까지 쉬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지난주에는 딱 하루만 증시를 개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에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민간 이제 ADP 비농업 고용 쪽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목요일에는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이 사실은 하이라이트였죠. 이제 미국에서 밤 9시 반에 비농업 고용 월간 보고서 나오는 거, 그리고는 이제 주간 내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재정 관련된 것, 부채 한도하고 인프라 법안, 그리고 연준 의장이 어쨌든 지금 새로 결정이 혹은 연임이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한번 보시라 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맨 처음에 지난주 주말 동안에 있었던 것은 미국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에는 3.5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2조 달러로 규모를 줄인다. 요런 이제 뉴스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요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화당이 찬성을 해줄 리는 절대 없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라도 확실하게 단합이 돼가지고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면 통과는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도 이제 중도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고, 특히 내년도에 있을 중간 선거를 고려를 하면 중도 세력의 목소리가 힘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서 추진을 한다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금액을 줄이게 되면 줄이는 것 그 자체로 파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도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 규모 자체도 거의 절반으로 준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재정을 부양하는 그런 이제 역할 자체는 굉장히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이제 소문이 현실로 되었었던 그런 날이었죠. 뭐냐 하면은 원래 이제 소문에 은행들이 지점당 신규 주택대출 월별 한도를 5에서 10억으로 제한하기로, 그런 결정이 지금 공문이 떨어졌다라는 게 블라인드에서 막 돌아다녔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은행에서 이런 이제 그 조치가 내려졌다. 그게 이제 월요일에 나왔는데, 우리은행 지점이 약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서는 신규로 주택 대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점당, 어떻게 보면은 지점에서 하루면은 이게 다 소화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5에서 10억으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연말까지 굉장히 대출 한파입니다. 일단 농협이 먼저 중단을 했었죠. 농협이 이제 9월 24일에 중단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뭐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 그 다음에는 인터넷뱅크인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조차도 지금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칼을 댔습니다. 심지어는 새롭게 출범한 토스뱅크조차도 지금 연말까지 대출 총액 5천억을 넘지 말도록 지도받아서 아마 4일 만인가요? 요거를 채워버렸죠. 그래가지고서 지금 대출이 어려워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금융권이 안 되니까는 2금융권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거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근데 이게 대출을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결국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고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은행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5대 은행 중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곳,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목표치가 이제 5에서 6%이다 보니까 요것보다 지금 낮게 대출이 나가 있는 곳이 우리랑 신한, 그러니까는 두 군데에서 조금 대출을 더 내주다가는 정부에게 조금 정부 정책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요런 게 실제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일종의 조금은 요 한도를 채우지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풍선 효과가 결국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들조차도 아마도 한도 문제가 결국에는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본격적으로 하여튼 한국의 경우 대출문이 닫히게 되는 한파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무슨 샤넬 오픈런도 아니고 대출 오픈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이제 새로 총리가 됐죠. 기시다 새로운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4일 기자회견에서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 사이의 선순환, 그리고 금융소득세 인상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하나같이 뭔가 시장이 싫어할 만한 뉴스들이었고요. 과거 아베노믹스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에 일본 시장이 크게 빠지는데 이제 신임 총리의 기자회견이 대부분의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소득 주도의 성장 그리고 부자 증세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꽤나 잘 아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청 기업에도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야 된다. 의료, 개호, 보육 분야에 대해서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육아 가구에 대해서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를 위한 재원은 이제 부자들에게서 가지고 오겠다인데 소위 말해서 주식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최대 45%인데 금융 관련해 가지고 소득세는 일률적으로 2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래 좀 부자다 이런 식의 인상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린 이제 소수점 매매, 이미 미국은 소수점 매매가 되고, 한국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소수점 매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이제 100주 단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가가 비싼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100주 최소 단위 사게 되면 몇 천만 원, 이렇게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부자들의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 이쪽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가지고서는 세금을 많이 매겨도 무방하다. 그러니 이제 부자 증세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헝다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헝다 주식이 이날 거래 정지가 되었다라는 건데 그 상장돼 있는 이제 또 다른 회사죠. 헝다 그룹의 헝다 물업. 그러니까 이제 거래 정지 시킨 이유는 이 헝다 물업을 매각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것이고요. 요 금액이 이제 400억 홍콩 달러, 약 한 51억 4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헝다가 지금 딜레버리징을 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또 다른 이제 부동산 쪽이죠. 판타지아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달러 채권을 못 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헝다는 지금 이제 이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뒤에 디폴트 확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원금을 못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약 한 2억 달러 정도 되는 달러채인데 이거를 이제 못 냈다. 그런 이제 이야기이고요. 근데 이제 규모 면에서나 이런 쪽에서 헝다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최초에 헝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의식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거 헝다만의 문제겠느냐. 사실 부동산 쪽 업체들 전반적인 현상 아니겠느냐.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이렇게 채팅해서 그런 의견들 아니면 댓글에서 의견들 남겨주셨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삐져나오는 업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궁금하실 게 그래서 의견을 바꾸느냐니까는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부채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환타지아 같은 사례 보면은 질서가 좀 무너지고 있는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그 범주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약간의 노이즈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다로 86번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서는 원유 추가 증산은 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유가가 더 올라갔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커머더티 쪽에서 나온 뉴스가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 그 다음 석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게 이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또 금융적인 현상도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런 커머더티 관련한 트레이더들, 가장 규모가 큰 손 트레이더 이런 사람도 지금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몇몇 기사에선 나오던데 마진콜 당했답니다. 너무 올라가지고요. 가스 가격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가스 가격이나 이런 게 치솟는 데에는 금융적인 현상도 좀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넘어서는 뒤에 이제 마진콜 같은 현상도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난 관련해서 이 석탄 문제, 전력난 문제가 글로벌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를 보시면은 뭐 석탄 재고가 3일치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전소 대부분의 비축분이 바닥이 났고, 이게 지금 중국이 워낙 석탄 문제가 심각하니까는 사재기를 해버려서 가격이 무려 3배나 뛰니까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게다가 채굴하는 곳에서는 폭우 때문에 생산의 차질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유럽 쪽에서는 가뭄으로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풍력은 올해 또 바람이 적다고 하네요. 그래갖고서 풍력 발전량이 떨어져가지고서 뭐 이런 지금 복합적인 요인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그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브라질도 지금 가스 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외교 쪽인데요. 캐서린 타임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거 평가를 이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발표를 앞두고 증시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 때 맺었던 이 1단계 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을 못 했거든요. 사실 뭐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당연히 이게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게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불이행이 지금 돼 있으니 혹시나 뭐 추가 제재를 한다든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미중 사이에 다시 또 냉랭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많은 투자자들이 발표를 앞두고서 조금 겁을 먹었죠. 근데 특이사항 없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별일 없었던 것으로, 미중 간에는 아마 이거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쪽으로. 개별 주식으로 봐서는 미국 페이스북이 이제 내부 고발자 문제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면은 페이스북 파일이라고 해가지고서 페이스북에 문제를 제기한 그런 내용이 쫙 해서 이제 대서특필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내부 고발한 사람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의회에서도 이제 요 날엔 예정이었는데 수요일인가 아마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증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런 거죠. 미성년자한테 부적절한 게시물이 노출이 되는데 이거를 회사가 알고 있는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외면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담배 회사가 건강에 부정적일 것을 알면서도 그런 분석 자료를 손에 얻었으면서도 은폐하고서 담배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팔았다. 이거랑 같은 선상에서 봐달라라는 굉장히 센 멘트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사실 그냥 이것만 봐서는 뭐 인터넷 세상에 부적절한 게시물 많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대기업 알고 있었는데도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좀 무시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시물은 자동 삭제한다고 했는데 유명인에 대해서는 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이게 확증 편향을 낳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본 것들을 더 보도록 만드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내 반대편의 이야기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마약이나 인신매매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점 등도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는 이제 저희 연휴였고, 중국은 목요일까지 놀고, 그 다음에 다우랑 나스닥은 좀 빠졌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증시가 이제 그 전날에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은 6개월 만에 3,000피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굉장히 이제 증시의 심리가 나빴고, 여기 이제 전날에 서구 쪽이 안 좋았던 거에 더해가지고서 기시다 쇼크,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증시에 좋지 않은 발언들을 쏟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무려 3.5%까지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일본 중앙 BOJ가 이제 ETF 매입에 나서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2.2로 그래도 조금 마사지해서 끝을 냈어요. 사실 이제 기시다의 경우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전임 스가가 60%대로 높게 시작했던 반면에 지금 50%도 되지를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낮으니까 인기 영합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전략난 문제를,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정말로 자존심 다 버리고 전략난 문제 해소에 나섰구나 느꼈습니다. 뭐냐면, 호주산 석탄의 하역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호주랑 굉장히 으르렁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미 이 으르렁 되기 전에 중국에서, 호주에 발주를 넣은 게 있을 거잖아요. 배를 타고 톡톡톡 오고 있는데 싸움이 됐단 말이죠. 도착을 했는데 이거를 하역을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몇 달이나 미뤄뒀던 거를 하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이제 중국의 전력난 문제하고도 연관되고 중국의 석탄 문제하고도 연관되지만 벌크선 운임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항구가 꽉 차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면 벌크선 운임이 단기적으로는 좀 내릴 수 있는 이슈. 근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자존심을 더 버리고 호주산 석탄을 이제 좀 미안하다 그러고 더 쓰기로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더 많이 실어 날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로 노릴 수 있는 이슈인데 요거는 한번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전략난 관련인데 석탄 광산들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늘려줘라. 예, 그러니까 석탄 광산들 우리가 이제 그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석탄 광산들에게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대출 같은 것들 거의 뭐 사실상 하지 않아서 캐파 못 늘리게 해라라는 게 중국의 2060 달성 위한 스탠스였는데 아이고 지금 당장은 일단 풀어줘라 이렇게 된 거죠. 생산 빨리 늘려라.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달러 그 3.5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계속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 뭐 아까 제 2조 달러 말씀드렸지만 2에서 2.5조 달러짜리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그 카운터 파티에 있는 민주당 내 그 온건파 강경파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중도파인 맨친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1.5조 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요 정도 사이에서 나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원에서 공화당이랑 이야기할 때 추가로 0.5 정도 더 깎아서,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중 외교, 그 중국 외교부장이 코멘트하기를 미국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그 파월에 대한 흔들기가 좀 있어요. 이게 엘리자베스 워런,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그쵸? 요분이 이날 이제 파월에 대해서 당신은 리더로서 실격이다. 이런 멘트를 면전에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멘트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바이든은 나는 파월을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내년 2월까지가 임기다 보니까는 새로운 의장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증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연준 의장이 지목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그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9월에 초에 노동절 부근이죠, 미국에. 이때에 연준 의장 파월이 재지명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뉴스가 흘러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실현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보면 이때 문제가 하나 터진 게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증권 거래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됐었죠.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LH공사 문제가 터졌는데 LH공사 기관장을 연임하겠다라는 거를 문제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말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거죠. 시장 일각에서는 이 대안으로 브레이나드 지금 위원을 의장으로 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기는 하지만 브레이나드라는 분이 연준 내에서의 역할이 감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내부적인 증권 거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이 뭐랄까요? 책임을 피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브레이너드가 대안이 요 문제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거라면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저는 파월의 연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사실 제조업 쪽보다는 이제 중량감이 많이 떨어지는 지표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하죠. 보시면은 또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60 이상은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내용도 사실은 거의 똑같아 가지고서 코멘트를 적지는 않았는데, 거의 같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오더들, 뉴 오더나 백록 오더, 그 다음에 수출 오더,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 계속 좋고요. 그러니까 경기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들, 각종 병목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용, 그 다음에는 서플라이어 딜리버리, 그리고서는 이제 인벤토리 재고 쪽에서도 별로 이게 해결의 기미가 아직은 적극적으로는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냥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하여튼 코스피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 미국은 어쨌든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전력 쪽에 대해 가지고서 대응에 나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미중 간에 이제 합의가 이제 정상회담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올랐었던, 또 지표 호조도 있었죠.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일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높은 숫자를 보였어요. 2.3을 넘어서는 예상치, 발표치가 이제 2.5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10월 회의에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인상을 강력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11월 달에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대선이 이제 일이 잡혀 있는데, 내년 대선 전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정책 당국은 굉장히 매파적이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헝다 2대 주주가 헝다 주식을 매각 타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자기네 주식은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주식입니다, 이게. 나머지 소액주주 비중 낮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일종의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매급으로 같이 주가도 안 좋고 한데 우리는 그거랑 큰 영향 없는데, 그런 자신감에 약간 좀 발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나 이제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 결정을 해요.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던 인상입니다. 근데 이날 저녁에 보시면은 폴란드가 10년 만에 또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테이퍼링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주요국들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경제 규모가 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긴축에 나서는 걸 보며 이거 글로벌이 긴축에 나선다는 느낌을 좀 받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난이 이제 FTA에서 기사 나온 걸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폰이 성수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이게 지금 실제로 영향을 서플라이 체인에 주고 있다, 이런 것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플레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월초 5영업일제에 메나임 지수가 나오는데요. 요 메나임 지수 이제 중고차 지수입니다. 요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 CPI 쪽 때문인데, 요 부분이 좀 쎄합니다. 뭐냐면은 내려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려오고 있었다가 지금 지난달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그 전에 고점을 벗기고 올라가서 이만큼 높아졌다는 거. 요게 한 2개월 정도 시차를 두면은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에 또 CPI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 달부터는 또 인플레 쪽에서 중고차가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고요. 그다음 미국 보시면 ADP 비농업 고용 부문인데 이게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금요일 월간 고용 보고서 요게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좀 돌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미국 쪽 정치 쪽 뉴스인데요. 사실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나빴어요. 그래가지고서 미국도 이제 장 전에 선물 지수들이 굉장히 나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속절없이 장이 빠지고 있던 시장에 정치가 이제 주인공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 긴급 부채 한도 연장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는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다면 이번 주에는 긴급 부채 한도가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둘은 모두 다 12월 3일까지입니다. 즉 이제 2개월 유예를 준 것이거든요. 2개월 유예를 준 것인데 일단 좋게 보자면 민주공화가 벼랑 끝에서도 서로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점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정말로 이제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한 번은 그래 2달 정도 시간을 줬어. 그 사이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민주당 너네가 그렇게 양보할 거 아니잖아. 공화당 우리도 그렇게 양보 못해. 그리고 우리가 양보해줄 이유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국가를 위하는 척을 한다면 12월 3일 이후에도 한 번 정도는 더 임시 이런 걸로 넘겨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너네가 예산 조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식의 조금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협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절차를 밟게 된다면은 단독으로요. 12월 3일에 한 3, 4주 전부터는 이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인프라 법안도 달려 있잖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원내 구성이 민주당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저는 지금은 뭐 좀 아무것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협상 정책에서 좀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양보를 많이 하고 즉 규모를 줄이고 너덜너덜한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푸틴, 이날 증시를 살려낸 또 다른 주인공이죠. 이제 러시아의 푸틴인데 유럽의 가스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뭘로? 유럽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독일이 장기 계약을 스팟 계약으로 바꿨었는데 그거는 그러지 말았었어야 된다. 뭐 그런 멘트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영국 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가로 급등을 했다. 근데 푸틴 공급 발언 확대에 따라서 좀 진정이 된다. 이제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자,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에 벌금을 내고 노드스트림 2 가스관을 통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보지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에너지 위기는 유럽 탓이다. 그러니까는 스팟 시장을 너무 선호하면서 장기 계약을 끝내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푸틴이 해결사로 다시 나서게 됐다. 근데 최근에 유럽 상황을 보시면 에너지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국은 요건 조금 다른 이슈긴 해요. 뭐냐면 유로존 탈퇴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더니 이 기름을 운반할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군 병력까지 투입을 하라고는 했지만은 현재 지금 이제 구조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총리가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영국이 지금은 운전사지만 다음에는 다른 분야까지도 이렇게 쇼티지가 나는 게 인력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유럽은 보시면은 가스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이러니까는 지금 SOS를 칠 수밖에 없고 푸틴이 나섰는데 과연 유럽은 푸틴을 얼마나 신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푸틴에 더해가지고서 공조를 맞춰준, 손바닥을 쫙 맞춰준 데가 있는데 뭐냐면 커머더티 가격이 이제 자꾸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축률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이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너지를
외부로 수출하는 거 금지하는 것도 은근슬쩍 꺼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좀 진정됐으면 좋겠다, 에너지 가격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지금 PEPP, 미국으로 치면 QE 같은 거죠. 요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고려 중이다. 예, 요런 이야기 꺼내서, 뭐 이러면은 자산 매입은 도대체 어느 세월에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중에서 좋은 소식 나왔죠. 외교 쪽에 연내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한국 막 빠지고 했는데 미국 쪽은 멱살 잡고 끌어올려서 다 플러스로 끝냈던 하루입니다. 목요일로 가면은요, 전일에 있었던 미국의 의회, 이제 부채 한도, 비축유, 미국의 푸틴 가스 공급, 편안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코스닥하고도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중국 쪽 보시면 탄광을 지금 석탄 쪽 빨리 국내 생산 늘리라고 막 이렇게 지원책을 내고 있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폭우 때문에 폐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이게 지난 몇 주간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30만 대로 좋으나 예상치 대비 나쁘게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절대도 좋고 예상치 대비로도 낮은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ADP, 목요일에 실업수당. 그러니까 금요일에 월간 고용 보고서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게 됐죠. 그래서 코스피 많이 올랐고, 다우 나스닥도 오늘 이날도 좀 잘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일 금요일로 가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 포문을 열었습니다. 거의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 보시면은 오랜 연휴 끝에 다시 재개장을 했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단기자금 시장에 돈을 넣어주지를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휴일 동안에 보시면은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을 열게 되면 요 금액을 좀 넣어줘야지 이제 순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하던데, 중국은 주말에도 돈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오늘까지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인 것 같아요. 한번 확 넣었으니까. 사실 이제 헝다 문제 터지고요. 9월 17일부터 돈을 엄청 쏴줘요. 그래서 순공급액이 저희가 지난주 방송할 때만 해도 6,900억 위안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만기 돌아온 거를 추가로 안 넣어줘서 5,700억 위안으로 감소를 하게 됐고요. 10일부터 보시면 만기 도래분이 큰 금액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지를 다음 주에는 단기자금 시장 자금 공급 계획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중국 쪽 이제 차이신 서비스 지수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지난달 50 미만이었죠. 사실 이번 달도 예상치는 50 조금 하회였어요. 55 훌쩍 넘는 숫자가 나와서 괜찮네 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일주일 동안 딱 쉬는 동안에는 가격을 안 잡고 있다가 자기네 증시 딱 열리는 날에는 드디어 연료탄의 현물 가격이 거의 한 10% 내외로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본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이 연휴를 들어갈 때, 근데 홍콩은 열려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연휴 들어가면 중국 본토는 영향이 없잖아요. 증시가 아무리 난리가 나도요. 폭락을 해도. 그때 안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눈치를 쓱 살펴요. 글로벌 증시들의 눈치를. 미국이 좀 빠지나 홍콩도 같이 빠지나 이런 것들 슥슥슥슥 이제 보고 있다가 자기네가 증시를 일주일 만에 열고 이럴 때가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저거를 해주죠. 이제 돈을 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해소되는 듯한 정책을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네 증시는 굉장히 평온하게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 보시면 왜냐면은 이날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은 잘 넘어갔다. 증시 재개장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이제 탄광들 네이멍구의 72개 탄광 생산의 임시 허용을 결정을 해줬다라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비축관리공사에서 비축분을 11월까지 매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런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메이투안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 34억 위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 사실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니 이렇게 뜬금없는 날에 싶었던 날이었기는 합니다.
그 다음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죠. 월간 고용 보고서. ADP와 실업수당이 이제 잘 나왔잖아요. 근데 월간 고용은 쇼크가 나왔어요. 예상치가 50만 증가였는데 19만 4천 증가입니다. 그 전달에도 쇼크 나왔었잖아요. 그날이 제가 이제 3프로 TV 출연했었던 날이고 딱 출연하는 그 9시 반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데 하여튼 많이 쇼크 나왔습니다. 30만이나 적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전월치하고 전전월치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 숫자가 16만 9천이라 큽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해봤자 50만에는 턱없이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쇼크죠. 자, 그럼 쇼크에 우리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럼 구체적인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걔 보시면은 좀요, 다른 데는 그래도 잘 증가했는데 정부 쪽이 강력하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신규 이제 월간 고용 창출이 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숫자가 나오게 만든 거죠. 야, 그러면 이 중에서도 도대체 뭐냐? 이 12만 3천인의 마이너스를 가버먼트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는 지역 정부 교육 쪽, 소위 말해서 이제 선생님들 쪽에서의 감소가 14만 4천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선생님 빼면 증가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도대체 선생님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이 교사 관련된 수치에 계절 조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 계절 조정하는 모델을 코비드 이후에 좀 이게 깨진 게 있기 때문에 좀 재조정해가지고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표 발표를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요 문제가 과연 다음 달 지표까지 사실 봐야 되긴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다음 달은 다음 달이고 나머지 쪽에서도 뭐 드라마틱한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었을 때 일단은 이 실업률이 고용 창출은 나쁜데 실업률은 더 낮아졌어요. 5.1로 예상했는데 4.8%로 낮아졌습니다. 예.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 것에서 기인한 게 크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61.6으로 0.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실제 이제 실업률 관련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라고도 언뜻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연준의 목표치가 4%거든요. 4%인데 실업률이 지금 어쨌든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낮아졌다는 단순 숫자만으로 연준의 몇몇 위원들은 완전 고용 목표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착시 효과를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더 들여다보면 깊게 어떠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 것이고 그 낮아진 거를 이끈 거는 남자들은 그대로인데 여성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개학 시즌 더불어서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를 집에 놔두고 아니면 혼자 누군가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맞벌이 요즘 다 하는 세상인데 아마 여성들이 육아 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월간 고용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또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 시간당 소득이 이번에도 예상치는 0.4% 증가인데 발표치가 0.6% 증가로 높게 나왔어요. 전달에도 이렇게 높게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월간 고용 숫자는 나쁜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뽑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막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도 없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서 이제 헤드라인 숫자만 딱 보면은 바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연준은 고용하고 인플레 본다는데 고용이 나쁘네? 그러면은 고용 쇼크로 테이퍼링을 늦추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는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은 무조건 할 것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는 다른 논리가 뭔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고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을 우리가 들어갔다가 멈출 수도 있다. 즉 테이퍼링 멈춰 하는 거죠. 이런 논리가 이제 또 시장에서 스물스물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나오고부터 증시는 빠졌고 결국은 하락 마감으로 끝났죠. 소폭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좀 놀라웠던 거는 추가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러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쪽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고용이 이제 많은 증가를 보이지 못할까? 돈 안 주면 일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코로나에 따른 이제 뭐 추가로 이렇게 도움을 받던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날 이제 코스피는 거의 보합, 중국은 말씀드렸듯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조금 빠져서 끝났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결국은 연준이 제갈 길 간다라는 심리 때문에 결국 미국제 10년물이 1.6을 넘어섭니다, 이날. 네. 그러니까 1.6을 밟고서 올라섭니다, 지금. 그래서 딱 봐도 지금 힘 있는 차트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고용 부진에도 테이퍼링은 진행된다. 테이퍼링 오케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논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기 이제 요런 정도의 박스에서 그냥 형성된다. 왜냐하면 요 정도의 지금 숫자들 나온 것만 가지고서 방향성 베팅을 확연하게 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증시에 부담될 수 있거든요. 증시가 안 좋네, 경기 나빠지겠네, 그럼 요게 똑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의견이고요. 델타 변이나 뭐 백신 접종률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리고, 지난주까지는 데이터를 그래도 좀 많이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접종률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별 특이 사항 없이 데이터랑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것 같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N 공포와 탐욕 지수,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약간 더 공포로 가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공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포에 머물러 있다. 시장이 그래도 굉장한 역사적 고가 부근에 와 있는데 공포 쪽에 있다? 조금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좀 총평을 해보면 푸틴, 미국 정부, 중국 정부가 전방위로 활약을 해가지고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려고 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 의회가 미봉의 봉합을 부채 한도에서 이루면서 일단 12월 3일까지는 재정 쪽은 연장이 됐다. 그리고 미중 외교 쪽에서 지금 의외의 소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적었었는데, 요거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또 나온 새로운 뉴스들 보니까 류허하고 타이가 토요일에 화상 통화를 했고, 여기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에 보면 추가 관세 철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사실 인플레를 좀 잡을 수 있는 것도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86번가의 의견은 올랐다가 빠졌다, 지금 빠졌다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더블탑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블탑 이후에 조금 이제 과거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좀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다. 좀 의미 있게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요 수요일에 몰려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한국 일단 월요일까지 쉬죠. 좋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 금통이 있는데 이때 강력하게 금리 인상 시사, 그 다음에 11월에 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수출입 데이터 수요일날 나오고,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이 수요일날 밤에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거고 결국에. 그리고 수요일인데 이제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죠. 이때 FOMC 지난번에 했었던 거 회의록이 나옵니다. 회의록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매파적인 의견을 굉장히 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의가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매파적이었던 그런 회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회의록에도 내용이 조금 이제 매파적으로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목요일에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뭐 실업수당,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주 내내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나 아니면 연준 의장 체크 하는 쪽, 요런 쪽들을 조금 챙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가요. 지난주에 있었던 증시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